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젠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아, 멋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후자 김나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힌트송을 들려줘 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전 딱 이 노래만 딱 떠오르면 호돌이. 그리고 저 어린아이가 그 굴렁쇠 이렇게. 이거 딱 떠올라요, 그냥. 근데 이 노래 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요? 그게 이제 항상 외국인 특집할 때 마무리 노래를 항상 틀어주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국회사랑 관련 있을 거라는 상상은 못했네요. 저의 힌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또 풀어주실 분을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별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 설레는 기대감,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출범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이변이네요. 아, 여기 꽂히네요. 국정감사가 부활을 하면서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 제도가 또 도입됩니다.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 한 방에 그냥 정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 결단, 기회주의 야합이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우잘물 국회사를 찾아온 새로운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이고야.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전승훈입니다. 고등학생 때 항상 인강으로만 뵀었던 우리 최태성 선생님을 아유, 여기도 별님이구나. 네. 그 강의를 이렇게 실제로 와가지고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느낌으로 오늘 열심히 한번 국회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평소에 국회사에 좀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 전공이 정치외교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비교 정치와 한국의 정치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잘한다. 아니, 나중에 어떻게 정치인이 되실 겁니까? 기회가 된다면 야, 이러다 나중에 대선 후보 나오는 거 아니야? 오늘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넘치는 정치 꿈나무 Z세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16년 만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주권의 행사는 엄숙하고도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89.2%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차점자와 200여만 표 차로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제창하며 선거전에 나서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문민 정치를 정착시키며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정치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노태우 정권의 시작이네요. 네. 아니 근데 36.6%면 네. 역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득표율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대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맞아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30%대 대통령?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자, 이 후보들 한번 보시면요. 네, 기호 1번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고요. 기호 2번 네, 바로 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였고요. 기호 3번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였고요. 기호 4번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 요렇게 네 후보가 나와서 1로 3긴 체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선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김영삼과 김대중이 힘을 합치면은 솔직히 충분히 승상이 있을 것 같은데.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직선제를 지금 쟁취했잖아요. 네.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쪽에서 정권이 나올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 야당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노태우 민주정의당에서 30%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 나왔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과 같은 민정당 소속이기도 했고 12.12 군사 반란에 이바지했잖아요. 네, 1987년에 민주화 요구가 빗발쳤는데 어떻게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나요? 몇 학년이라고 했어요? 질문이 왜 이렇게 매끄럽게 들어오지? 네? 맞습니다. 그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그게 또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보름 전, 이 미얀마 상공에서 우리나라 항공기가 이게 폭파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비행기가. 이 바그다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가던 칼, KAL, 칼 858기에 승객과 승무원까지 총 115명이 탑승했었는데요. 전원 사망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수사 결과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소행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그 칼기 폭파 용의자 그 김현희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서울에 압송되는 장면이 TV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국민까지 잃은 그 안타까운 사건도 생기고 그리고 아마 북한에 대한 그 적대감이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 화나고 뭔가 약간 두렵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분단 국가에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새삼 그거를 현실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민간인들이 북한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어떤 그 소식이 접하게 되면서 뭔가 남북 분단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현실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기호 1번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 뭔가 나름대로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분명히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정말 6월 항쟁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권 교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 네. 결국은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개월 후에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이제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키워드 최초의 4당 체제 국회. 4당 체제. 크리스티안 네. 이해되십니까? 전혀 안 됩니다. 뭐야? 0%. 아니 무슨 말인지는 혹시 4당은 좀 지하철역 빼고는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 그거 야 대박 4당요. 네. 그러네. 관련이 없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가 크게 4개의 당으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운영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와 관련된 속기록 한번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대 국회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 갖는 4당 체제 국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원만히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 갖는 최초. 네, 최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그 엄청난 반전의 국회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VCR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이변이네요. 아, 그럼요. 여소야대. 그러니까 여소야대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대선에서 그 여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2달 뒤에 열렸던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아마 그렇게 또 여당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그때 정말 언론에서 정말 대서특필했거든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뉴스며 뭐 언론이며 엄청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13대 그 총선의 득표율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민정당입니다. 34%. 아까 제가 노태우 후보가 몇 프로를 확보하면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랬죠? 36점. 약 36%. 거의 그 확보를 지금 한 거예요. 네네네. 자, 반면에 야당을 볼게요. 자, 야당은요, 지금 무려 66%. 자, 의석 분포도인데요. 자, 여당, 민주정의당이 125석이고요. 그리고 야당 174석을 확보하면서 여소야대 그 전국을 지금 만들어 낸 겁니다. 네. 진짜 역시 이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근데 다들 민정당의 승리를 예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여소야대 전국이 만들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총선 지역별 당선 현황인데요. 네. 전라도 평화민주당 37석 중에서 36석, 통일민주당 15석 중에서 14석, 경상도 쪽, 또 통일민주당이 또 22석에서 9석, 경북 쪽이죠. 민주정의당이 이제 22석에서 17석, 민주정의당 다 쓸어왔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신민주공화당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라도 쪽에 김대중, 경상도 쪽에 김영삼, 충청도 쪽에 김종필. 뭡니까 이게? 지역주의. 지역주의.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지역주의.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역주의가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 야당을 좀 이렇게 많이 뽑아주면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포석을 놓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소야대는 과연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제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바로 Z세대에게 묻는다. 여소야대 국회의 장점 또는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여소야대의 장점은 먼저 여가 먼저 정부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의 힘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끼리의 힘이 분산이 되면서 좀 더 민주적으로 이제 좀 법을 정할 수 있다 생각해요. 여소야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제에서 이런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 의안을 이제 상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법률안을 제출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야당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유연한 또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가 이 어떻게 보면 입법과 행정부 사이 견제이기 때문에
이런 견제를 위해서는 여소야대가 어떻게 보면 엄청 효과적인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잘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 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좀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법안을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어. 더욱더 정치가 발전하기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어느 한쪽을 패싱하지 않고 서로 협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나는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진짜 제일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네요.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고른 힘의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국정 운영이 어렵겠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어요. 나는 무슨 정치 평론가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맞습니다. 이 여소야대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 같은 경우가 있다면 사실은 그 이전까지 전두환 정부라고 하는 무언가 독재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힘이 강해된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 단점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차지해버리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단점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자, 어쨌건 간에 저는 지금 뭐 정외과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가지고 우리 미래는 맞다. 네, 우리 미래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요. 이때 그 여소야대 구조는요. 집권 세력이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6월 항쟁이 만들어낸 힘,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요. 4당, 4개의 당은요. 원구성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쟁점은 뭐냐면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였죠. 13대 국회 이전까지는요. 대부분 여당이 거의 독점하는 승자 독식 구조로 이제 갔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협상 결과는요. 국회의장은요. 여당인 민주정의당, 민정당이 가져가고 부의장은 제1야당인 평민당과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서 또 의정사상 최초로 또 여야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국회사 쭉 역사를 한번 보면 재헌국회 그리고 그 다음 국회까지는 사실은 저 자유 경선에 의해서 뽑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승만 정부의 여당 바로 자유당이잖아요. 이 자유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좀 나누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가 다시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그리고 그 뒤에 전두환 정부 들어서잖아요. 전두환 정부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당. 그래서 6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는 그냥 쭉 이 여당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되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13대 국회에선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그런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국회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분배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16개의 그 상임위원회에서 민정당이 7개를 가져가고요. 평민당이 4개를 가져가고요. 공화당이 2개를 가져가는 이 상임위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13대 국회의 힘은 야당이 가진 거네요, 그러면? 당시에 그 김재순 국회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4당 병립의 새로운 정치 판도는 국민 전체가 각계각층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것, 대화 정치와 타협 정치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정치의 황금 분할이다. 황금 분할. 네, 이거 제가 그 신문 헤드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단어예요. 그 단어만 봐도 네. 여소야대 국면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물론 여소야대 국회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그 오랜 어떤 독재 체제, 그 체제가 이제 끝나고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뭔가 설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여소야대는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출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래, 이제까지 우리 못했던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 그때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뭐냐면 아,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던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다고 해요. 예. 13대 국회의 성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10월달쯤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정감사 시즌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막 저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막 이게 분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까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국정감사가 제9차 개정 헌법에서 부활을 하면서 13대 국회에서 16년 만에 16년 만에 다시 실시가 된 겁니다. 특히 1988년 6월 15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하면서요. 80년대 언론 통폐합 조치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저처럼 국민들이 그래, 믿을 곳은 역시 국회야. 뭔가 국회가 한번 보여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정감사의 부활을 반겼던 것이죠. 네. 믿을 곳은 국회야라는 말이 되게 뭔가 이렇게 다 여기 꽂히네요. 그러니까요. 설레. 네. 결과적으로 그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그 감독 활동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소야대 이 국회를 만들어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88년 6월 또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 제도가 또 도입됩니다. 당시 그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요,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지켜본다, 파헤쳐보자 라고 하는 이 청문회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그 50 청문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던 그렇죠. 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회 정도였던 것 같아요. 회차가 9회 혹시 몇 분 몇 초? 에이, 그게 너무했다, 그거. 감사할게요. 네, 감사드릴게요. 네. 이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정치 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요, 1980년 언론 통폐합 및 기자 강제 해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그 결과 이게 청문회를 열다 보니까 기승 전두환 기승 전두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5공화국의 1인자 실세,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야당 의석이 여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이었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이 주도를 할 수 없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이제 어떤 법안이건 어떤 정치적인 의결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치에 있어서 중심이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야가 합의한 그러한 모든 새 시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국회 내의 기구를, 중요 기구를 셋으로 정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특위, 그리고 50 비리 특위, 악법 개폐 특위,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역사적인 결정이 거의 그 끊임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정국이었고, 대통령도 자주 만나고 총재단이 또 자주 만나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과 결정을 총무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낮도 밤도 없이
참으로 긴장 속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원기 의원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평민당 총무였다고 해요. 김윤환 여당 원내총무를 설득을 해서 국회 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이바지하신 분입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중요했던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느낌이 뭐냐면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가슴 벅찬 느낌들. 야, 국회야말로 정말 일하는 그런 공간, 역사의 사명을, 소명을 실천하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봤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불렀던 손에 손잡고 올림픽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88년도 맞습니다. 그래서 힌트송은 그 손에 손 잡고 하신 거예요. 그지. 이제 이해가 되는군. 사실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회는요, 이 남북한 간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전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측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에 따라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대표단 간의 준비 접촉과 무려 10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이게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 합동훈련 이거 멈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때 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손에 손잡고는 남북 간의 관계 손에 손잡고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지만 다 같이 이제 손에 손잡고 화합한다는 의미로 불러봤고요. 다음 힌트송도 이렇게 의미 있는 걸로 불러볼게요. 그렇죠. 예. 아니 사실 그 힌트송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손에 손잡고가 아니고. 그렇죠. 여소야대. 이제부터 이 힌트송이 제대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또 있나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있나 봐요. 정말 이때 이 여소야대 정국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이 엄청난 반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한 게 이때 이제 제가 겨울이었어요. 90년도 겨울. 이게 무슨 소리야? 여소야대를 통해 가지고 막 국정감사 청문회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여당하고 야당이 합당을 했다고? 누구 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야당이 여당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이건 야합이다. 야합.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비판적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거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진짜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공화당이 여당인 이제 민정당과 손을 잡은 거니까. 이거 손을 손잡고 열장했더니 저 세 분 지금 손 잡고 그렇지. 손에 손잡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민정민주공화가 합당을 한 민주자유당. 자, 당시 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 다수 여당과 이제 소수 야당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여소야대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대 야소가 돼버린 거죠. 순식간에 정말 한 방에 그냥 정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관련된 속기록 키워드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주시죠.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제148회 국회 임시회는 새롭게 배정된 의원들의 좌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제까지의 여소야대 4당 병립체제가 해체되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으로 양립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치가 소수를 존중하며 다수에 따르는 것이 본령일진데 이제 우리 국회가 국정에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다수가 되고 이를 비판 견제하는 소수 야당의 건재함은 그만큼 우리네 정치의 성숙함을 말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당 합당으로 이 여당이 된 민주자유당, 아까 제가 민자당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의석 299석 중에서 무려 합당을 통해 가지고 216석. 다 가졌네. 216석을 차지하면서 2년 만에 여소야대에서 순식간에 여대 야소로 개편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 3당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탐라가 뭔지 아세요? 타임라인. 안 해. 네. SNS 중독자. 좋습니다. 3당 합당의 타임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먼저 1989년 3월 노태우와 김종필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청와대에서요 3시간 동안의 이 회담을 하는데 이때 김종필 총재가 처음으로 민정당과 공화당, 이 민정당과 공화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화당, 야당이죠. 이 공화당 35명이 민정당과 합치면 여소야대가 여대야소로 바뀐다. 당시 이 노태우 정부에서 막 밀어붙였던 하고 싶었던 정책이 있거든. 이게 북방 외교라는 건데 만약 이렇게 합당이 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그 북방 외교 정책을 소신껏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김종필 총재 손을 꽉 잡고 좋습니다. 합시다. 라고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민정당과 공화당 2당 합당으로 추진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 청와대 그 정책보좌관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김종필 이쪽 공화당뿐만 아니라 아예 야당인 김영삼, 김대중 이쪽과도 그냥 다 통합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 하자. 네. 여러분 그 일본 하면 떠오르는 정당 혹시 있으세요? 일본 하면은 자민당이 자민당. 네. 항상 뉴스 보면 자민당 네. 나오잖아요. 그럼 자민당 이외에 떠오르는 정당. 저도 기억이 워낙 안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민당은요. 바로 보수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본의 가장 큰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민당이 집권한 후에는요. 집권 정당의 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처럼 우리도 한번 보수 대통합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타임라인 한번 다음 거 보시죠. 1989년 8월 자, 드디어 이번엔 김영삼 총재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하는 거예요. 야당인데 우리 합당합시다 라고 하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단 정책 연합 같이 정책들을 한번 공유합시다. 이런 제안을 딱 했는데 이때 김영삼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우 하려면 합당을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됐고 그다음에 이 통일민주당 김영삼 됐고 이제 남은 거 하나. 당시 그 제1야당이었던 김대중 쪽에 평화민주당, 평민당 있잖아요. 1989년 2월이었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1야당 총재였던 김대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합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랑 하나가 되시죠. 합당하시죠.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여소야대는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면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고 정치 윤리를 망치는 일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완전히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1990년 1월 22일 결국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은요. 아까 봤던
그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겠다.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평민당이 지금 이제 하루아침에 좀 힘을 잃게 된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국민들도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김영삼 하면은 뭔가 민주화의 아이콘 이런 느낌인데 노태우 정권이랑 손을 잡았다고?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김영삼이 왜 김종필, 노태우와 손을 잡았을까요? 왜? 여기서 잠깐만요. 아하. 이거 효과음 하나 만들어야 돼. 아, 뭔가 조명도 여기만 딱. 아, 그러니까. 나온다. Is back. I am back. 네. 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걸 그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냐? 아, 나 이 밝힐지. 알고 싶냐?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은 왜 이렇게 뭐 손을 잡고 마모스처럼 거대한 여당을 만든 걸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오늘 그알 극회사에서 그 사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사람의 합당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3당 합당은 분정을 중식하기 위한 차선이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심정이었다. 김종필, 내가 합당에 참여한 건 북방 외교를 성공시키고 보수 대연합과 보혁구도의 정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그때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운명이었다. 노태우, 우리는 합당을 이룸으로써 전국 안정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공약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3당 합당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고 있지요? 하지만 이건 100%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우리 빅스타 티처 김별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뭐 사실 여기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지금 평가가 좀 엇갈리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이 이 김대중의 평민당에 밀리면서 제1야당에서 제2당으로 전락한 여기에 대한 충격이 엄청 컸어요. 이렇게 합당을 통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 말은 건 뭐예요? 다음 대권을 잡겠다. 노리기 위해서. 다음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어떤 정치 승부사적 기질을 한번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되잖아요. 김영삼 정부가 다음에 들어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그런 출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종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당주에서 제일 약해요. 의석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수 정당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집권 세력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 노태우 대통령이야 뭐, 야,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기회죠. 왜냐면 13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뭐 사회 곳곳에서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막 억압했던 막 열망이 터져 나오는 상황. 근데 소수 여당으로서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무기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합당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3당 합당을 야, 이거 정말 구구절 발단. 아니야. 이거야말로 정말 기회주의의 야합이야.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극과 극인 그런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이제 진실을 밝힐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의 결론은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뭡니까? 그렇죠.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런 평가는 역사하는 것이죠. 네. 예. 자, 여대 야소가 됩니다. 13대 국회 앞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세요. 선생님, 이제 여당이 거대해졌는데 평민당이 이런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맞아요. 궁금해요. 이 평민당은요, 그 야권의 통합 추진회의를 구성하면서 제야,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의 야권 통합에 급물살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 통일민주당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합당에 거부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무현, 또 이기택 의원 등이 이 합당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 홍사덕 의원과 같은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규합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데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 여당이 된 이 민자당은요,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뭐 국군조직법, 방송법, 광주보상법 등 26개 법안을요 30초 만에 그냥 날치기로 그냥 바로 통과시킵니다. 30초요? 독주가 시작됐네요,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평민당은요, 민주주의의 원천이었던 지방자치제 그 실시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김대중 총재는요, 1990년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단식을 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한 것이죠. 자, 결국 이 김대중 총재가 강경한 의지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 12월 6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 야당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향한 지방자치제를 도모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왜 그래서 지방자치제 선거하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이런 역사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991년 봄, 제가 정말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91년도가 제가 이제 2학년, 대학교 2학년이 되는 그때였는데, 정말 잔인했어요, 이 봄은요. 그러니까 민자당 출범 1년, 이 포갑 통치로 회귀했던 이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누구 맘대로 분명히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누구 맘대로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가지고 여대야소를 만드느냐에 대한 그런 분노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6월 때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과정에서 1991년 4월 26일에 이 명지대생 이 강경대 군이 학원 자주화 집회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또 이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저희 학교에서도 여기 너무 분노해가지고 계속 시위 나가다가 또 저희 학교 김귀정 학생이 있었어요. 이 시위 과정 속에서 이 코너에 몰리면서 깔려가지고 또 죽게 되는 일까지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면서 전국 각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또 한 번 저항하면서 심지어 분신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1991년 그 봄은 너무나도 이 잔인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생생하게 납니다. 이게 불과 30년 전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이 김대중 총재가 이 강경대 학생 그 연결식에 참석해서 이 행진을 하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평민당은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백골단 해체 또 악법 개폐 등을 촉구하게 되는데 뭐 번번이 거부당했지만 어쨌건 거대 여당을 향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와 또 당 합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은 13대 국회잖아요.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참 이 13대 국회는 정말 너무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이제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이런 반전으로 이루어진 그런 국회인데 어쨌건 그 3당 합당 이전에 13대 국회는요. 시민사회의 그 민주개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또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청문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실상을 알리고 국정감사 제도 및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죠. 그 결과 정말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주도권이 강력했고 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국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대단하구나. 국회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피부로 느꼈던 그런 국회가 13대 국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었고요.
지역주의가 더욱 고착화되는 등 정말 한국 정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건 이 13대 국회는요.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말 그 여소야대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저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과 성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정치에 있어서 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목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말해주는, 저는 정말 이 국회사에서 대표적인 국회가 바로 이 13대 국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손에 손잡고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많이 유명하지만. 원투, 쓰리, 포.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네. 정말 진짜 정말 이 국회의 어떤 그 대반전을 이루는 손에 손잡고의 모습을 아주 여러 장면을 우리가 뜯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 전승훈 학생부터 기회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말씀해 주시죠. 오늘 나는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네. 이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당 합당에서는 이제 군정을 반대했던 김영삼이 김종필과 노태우와 손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3당 합당을 이뤄낸 것을 보면서 저는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진짜 그때 너무 쌤. 오늘 나는 합당의 장단점을 알게 됐다. 합당의 장단점? 그렇죠. 왜냐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멕시코에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이 모습을 있은 적이 없어요, 멕시코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당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걸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다고 좀 충분히 의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약간 가르침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손에 손잡고가 늘 좋을 수는 없다. 그건 모르는 거다. 뭐 이런 어떤. 뭘 들고 손잡는지 몰라.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나는 네.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 얼마나 민주화를 하고 싶었는지, 또 여소야대가 됐을 때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가 됐을 때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헌정사상 처음으로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습니다. 6월 항쟁의 그 결과물이었고,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나 많은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 이게 바로 희망이 아니었을까? 민주된 희망이 아니었을까? 그걸 만든 게 저는 국민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13대 국회가 만들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본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국회방송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처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